다음번 문제는 11번이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시면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보시면 학습 계좌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해서 학습 계좌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학교교육, 비형식 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하는 제도를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은 학습 계좌제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제도 관련해서 앞에 문제랑 관련한 기출문제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2016년도 지방직 16번 문제였거든요. 가번에서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이력부에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라고 해서 방금 나온 그 평생학습 계좌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번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고요.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 문제였고요. 다음과 같은 학교 조직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학교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학교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목적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도 되게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이 조직화된 무질서이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학교 조직을 보는 특성은 그 이유는 첫째 목표가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불분명하면서 구성원의 참여 또한 되게 유동적이다 라고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조직화된 무질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베버의 관료제 조직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처럼 그 인간이 감정을 배제한 상태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관료들이 있는 조직을 우리가 관료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야생 조직하고 온상 조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제는 앞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랑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답도 또한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부분만 추가가 됐지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데 특히 여기 참여자들이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구나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보기에 보시면 야생 조직하고 온상 조직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 철자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사육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고 21년도 국가직 문제에서는 온상 조직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두 조직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그 조직과 고객이 선택권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야생 조직, 온상 조직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라는 조직은 보시면 학생들을 국가가 채워주고 학생들도 사실은 그 학교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학교에 입학하지 말았으면 하는 학생도 이제 받아서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거에 해당되는 건 야생 조직이 죄송해요.
사육 조직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반대 측면에 있는 경쟁이 되게 심하고 고객들이 비슷한 종류의 유형에서 해당 조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조직은 야생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학교의 조직, 학교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학교를 온상 조직 또는 사육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는요. 교육 행정에서 나온 문제고요. 가장 관계가 깊은 이론은 해서 여기도 역시 동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기 이론이 시험 문제 그 지방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어서 뭐 불만족 요인을 해결해 줬다고 해서 그게 바로 만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게 어떤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론은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요인이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렇게 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론이 전개가 되면 동기 내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기 내용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다르게 그 동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촉발되는가라는 과정에 이제 방법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론으로 동기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그 이론의 직무 특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에 이제 표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특정한 직무 특성이 특정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직무 성과와 연관되는데, 종업원의 개인차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헤크만과 올드함의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뭐 바로 연관된 기출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사실 요 내용만 갖고 체크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각의 보기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론인지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9년도 지방직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기 내용 이론이라기보다는 동기 과정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인과 성과 기대, 기대, 보상 기대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고요. 개인의 가치와 태도는 역할 기대, 학교 문화와 같은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게 불운의 기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이 독립된 별개의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지난번에 지방직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하다는 개념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의 보상이 타인의 보상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공정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력 여부가 결정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몇 번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좀 보완해서 이제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동기 이론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포함을 시켰던 문제인데, 보시면 교사 개개인의 자발적인 근무 의욕과 동기 유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교장이 교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였고요. 여기 보시면 맥그리거의 Y 이론인데 원래 XY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X 이론은 좀 저급한 욕구, Y 이론은 고차원적인 욕구 해서
다음번 문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화 내용을 보실 건데요. 일을 싫어하고 안정지향적인 습성이 있다. 그래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게을리라면 벌을 받게 되고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B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인간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내부의 잠재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 14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아 정체감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사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는 없었어요. 기출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자아 정체감에 내가 관여하는 정도, 일단 자아 정체감이 나타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관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봤을 때 우리는 정체감을 성취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 정체감을 성취했거나 정체감을 유실한 이 상황에서 또 그 개인의 그 과정에 있어서의 탐구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기는 어떤 거였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등이 제시하는 역할이나 가치를 그대로 선택하거나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물은 나왔어요. 그럼 결과물은 있는 상태에서 나의 탐구 노력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체감 유실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게 뭔가 내가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나의 탐구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헷갈려 하실까봐 예시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관여에서 얻어진 게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정체감 유예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문제도 교육 철학 문제였는데, 얘도 사실은 딱 기출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뭐 분석 철학이라든가 비판 철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철학들의 사조에 따라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문제 푸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은 교육의 내용이 특정한 사회적 활동, 이거를 실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사회적 실제. 이 영역에 학생을 입문시키는 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 분석 철학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분석 철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피터스랑 허스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레일이나 마르쿠제는 비판적 교육 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 교육 철학자이고 분석적 교육 철학자다라고 이제 큰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는 해놓으신 상태에서, 피터스는 원래 정답은 허스트였는데 피터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교육의 규범적 정의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근본적으로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사실은 피터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랑 바로 연관된 그런 기출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2020년도에 일단 얘는 뭐냐면 그 3, 4번에 나오는 보기에 나왔던 분들이 그 비판교육학 쪽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일단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포함을 시켰던 문제인데, 비판적 교육 철학 또는 비판 교육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답이 비판적 교육 철학이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이고 정치 사회학적인 관점을 취한다. 죄송해요. 이거는 맞고요. 이건 맞고 3번. 지식 획득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인식 행위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건 객관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답이 3번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비판적 교육 철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용을 좀 꼼꼼히 보자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의 형성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약 요인들을 일단 분석하고 비판을 하고요. 관련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하버마스랑 그다음에 프레이리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이 교육 문제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이고 정치 사회학적인 관점을 취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3번하고 4번이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비판교육학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3번을 선택하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은 1번, 2번, 4번이 비판적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아까 그 문제를 봤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프레이리를 선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마르쿠제까지 여러분들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16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교육의 실제 그 자체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고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앞에서 나왔던 그 교육 그게 실제 학생들이 입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표현이 있어서 얘가 사실은 분석적 교육 철학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2016년도 이 문제를 보시면서 분석적 교육 철학의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서 1, 2번 중에 한 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물론 가장 좋은 건 각각의 학자들의 그 주요 그 이론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키워드로 정리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큰 틀에서 좀 정리를 이름으로 분류를 해서라도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피터스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피터스는 일단은 여러분 분석 철학자이고요. 교육의 개념을 세 가지 증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규범적 증거에 근거한 교육의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기서 답은요. 기억만 해당이 되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규범적 증거로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 2007년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서울에서 기출됐던 문제인데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기준을 모두 묶은 것은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규범적 기준, 그다음에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피터스가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꼼꼼히 정리를 하셨으면 이번 그 21년도 국가직 그 15번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기출문제들을 다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터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은 문제니까 역시 규범인지 과정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교육행정 파트에서 나왔고요. 인간관계론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해서 과학적 관리론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인간 관리론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 관계론이다 보니까 개인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유인가가 유일한 동기 유발 요인은 아닌 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고도의 전문화가 집단의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 이 관점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한 기출문제는 16년도에 아예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고도의 전문화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지막에 학교에서의 전문화,
교사는 교수자로서 전념하고 학교장은 관리자로서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일에 집중한다.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으로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앞문제도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17번 문제고요. 역시 교육행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황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구성원의 성숙도는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이 구성원의 성숙도가 상황 요소에 포함됐던 이론은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문제를 좀 보면 19년도에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행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제 나왔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11년도에 보면 피들러의 상황 적응 지도성 이론을 학교 상황에 적용했을 때 변수가 아닌 것은, 이건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교사의 성숙도 체크하셨으면 이번 문제도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8번 문제고요. 교육사 문제였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 교육령 총 1차부터 4차까지 일제 강점기에 조선 교육령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각 1차, 2차, 3차, 4차의 주요한 특징들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 1차 때는 1911년도부터 22년도까지였고요. 이때는 식민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대거 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6년에서 4년으로. 일본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자국민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교육 제도가 완전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1919년도에 3.1운동 이후에 얘가 약간 문화정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2차 때는 지금 나온 것처럼 수업 연한이 다시 6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축을 시켰다가 다시 6년으로 늘어나면서 전문교육령과 대학교육령, 그러니까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에 대한 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해서 이때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경성제국대학이 이때 설립이 되고 아무래도 문화정치다 보니까 조선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3차로 넘어가면서 이 필수 과목이었던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학교나 중학교나 여자 고등학교라는 그런 명칭들이 이때 이제 변경돼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4차로 넘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전면적인 그런 식민지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업 연한이 다시 4년에서 6년으로 늘었다. 이게 이제 키워드였고요. 제2차 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 2015년도에 같은 제2차 조선 교육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문화정치 시기였고 3.1운동 이후였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서 조선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보통학교는 4년에서 6년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인 거잖아요. 고등보통은 이게 4년에서 5년으로. 그러니까 그냥 보통학교는 6년으로 늘어나고요. 고등보통학교 수업 연한은 3년이 아니라 4년에서 5년으로. 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약간 조항에 보면 그러니까 학교 형편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3년은 아니었던 4년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학 설립에 관한 조항을 두었고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셔서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시기는 어쨌든 줄어들었던 그 교육 기한을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제가 지금 평생 교육 부분을 교육사회 문제로 자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총 교육사회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중에 이제 평생교육에서 2문제, 교육사회에서 2문제 이렇게 총 4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사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는데 얘가 조금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뭐 디귿에서 말하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도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고 니은이 틀린 거였는데 이게 대학 수준에서 2급을 주고 전문대학 수준에서 3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수하는 학점 수, 그러니까 뭐 7학점에 21학점, 7개 과목에 21학점, 그럼 2급을 주고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하면 그러면 아까 전에 3급을 주고 30학점을 이수를 하면 2급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 학생이 실제로 성취하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그 학점의 그게 21학점인지 30학점인지에 따라서 자격증의 급수를 부여하는 거였지 대학 수준이나 전문대학 수준으로 분류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답의 여지가 좀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디귿번의 내용을 좀 보시면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어떤 평생교육자 자격을 받는 거지 그 학점을 이수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학인지 전문대학인지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학점을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2급과 3급으로 나뉠 수 있다고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이고요. 교육행정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고 교육재정 문제는 시험 때마다 꼭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는 느끼시기에 따라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정답이 4번이었는데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앙지방재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중앙에서 제공하는 그런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4번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의 한 65%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정답은 체크를 하시고 1, 2, 3번 내용은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정부가 교육과 학위 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을 말하겠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교육부 일반 회계의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된다고 기억을 하셔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번에서 말하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찾아봤는데 사실 딱 들어맞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014년 국가직 10번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서 일단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공교육비는 공부당 교육비와 사부담 교육비로 나뉘는데 학생 납입금은 사부담 교육비에 해당이 되겠죠.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보조금이다. 얘도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셨더라면 앞에 나오는 20번 기출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일단 3번도 볼게요.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납세 의무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듯이 교육 예산도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 정답은 4번이었고요. 네, 교육재정의 지출 가운데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인건비가 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2021년도 국가직 교육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보시면은 전부 다 해서 그 네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기출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네 문제도 물론 이제 법조문이라던가 개정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교육 관련 내용이나 그 법조안 개정 뭐 추가되는 부분들은 직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행정에서 5문제, 심리에서 4문제, 교육사회에서 4문제.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그 비율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기출로서 재기출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을 문제 그 자체만으로 보실 게 아니라 좀 꼼꼼히 대신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또 다음번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